자, 질문지가 한 20여 장 들어왔는데요. 이게 뭐죠? 전전컴? 전기 전자 컴퓨터. 김동현 학생? 어딨죠? 이쪽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우 독창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기 회계학과, 아니다. 이게 아니고, 어디 갔지, 이게? 경영학부의 김연규 학생.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우선, 김동현 학생부터, 마이크 있죠? 안녕하십니까. 전전공공학과 김동현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건 신문에 보다 보면 이제 공장이나 제조 분야에 일할 구직자는 적은데, 뭐라 해야 되지? 일하려고 그 일자리는 많은데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찾기 힘들다는 이런 기사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대학 졸업자들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이제 눈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데를 안 올려봤다 이런 분석이 되어서 그런 기사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무조건 실업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이런 현상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을 없애지 않는 이상 대학 졸업자는 좀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해결할 방법이 딱히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질문 드렸고 그리고 너무 대답하기 어려운 탁월한 질문이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 김현규 학생. 안녕하십니까. 경영학부 공상학과 김현규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교수님께 아까 전에 강의하셨던 내용 중에 기업의 법인세 인하나 개인의 소득세 감세 등과 같이 그런 감세 정책을 통해서 기업은 투자를 더 높일 수 있고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서 개인의 소비를 증가해서 전체적인 경기 부양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까지 논란이 됐던 종부세 개정안을 보면은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감세 정책인데 그 종부세 자체는 최고 소득 2%를 위한 감세 정책이라고 들었는데 과연 그것이 개인의 어떤 국민 전체의 소비 향상과 그것으로 해서 경기 부양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부동산 그런 경기 침체를 좀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서 국가 전체의 어떤 경기 부양에 유효한 정책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다른 좋은 질문들도 많은데, 이 두 질문이, 그래도 제일 명료하게 정리된 것 같아서 소개를 했습니다. 우선, 종부세 문제부터 먼저 잠깐 보면요. 우리가 조세 문제에 대해서는 9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조세. 근데 이 질문을 여러분께 소개한 것은 최근 종부세 완화 또는 사실상의 폐지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사회적인 논쟁이 많은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를 위한 감세 정책이다, 강부자를 위한 정책이다 이런 비판이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가 부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 감세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돈 있는 사람을 더 이제 돈이 많게 만들어주는 정책이긴 한데 그것은 이제 조세정의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런 쟁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조세정의에 위배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실효가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경제 살리기 또는 소비 진작, 기업 투자 진작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경제정책적으로는 더 의미 있는 질문인
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질문이 거기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종부세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감세가 아니거든요. 이 종부세 폐지는 지금까지 정부 정책이 나와 있는 걸 보면 세금 구조 조정이지 감세가 아닙니다. 감세라는 것은 종부세를 없애거나 혹은 사실상 폐지에 가깝게 완화함으로써 정부의 세수가 조세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감세거든요. 지금 정부가 내놓은 방침을 보면 종부세는 사실상 최저 그 가격을 9억으로 올리고 뭐 등등 세율을 낮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약 2조 8천억 내지 9천억 정도 작년에 세입이 있었습니다. 종부세 2조 8천 몇백억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금년도에도 아마 집값이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 비슷하게 종부세 수입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1조 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감세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감세가 아니고 일반 재산세의 과표를 인상해서 종부세 완화에 따라서 예상되는 세수 감소를 메꾸겠다 하는 게 지금 정부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로 거치던 것을 재산세를 일반적으로 인상해서 같은 액수의 돈을 거두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세가 된 것이 아니고 세금 서로 다른 조세 사이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거죠. 국민이 내는 세금은 똑같습니다. 액수가. 만약 똑같이 맞춘다면. 내는 사람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재산세, 보유세의 조세 부담 방식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2%의 재산이 많은 국민들만 내던 세금을 재산세 과표 인상을 통해서 이제 집이나 부동산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좀씩 내게 하는 거니까 실제로 감세는 아니고 이제 그 세입 구조 조정에 해당되는 거니까 감세 효과는 없다. 뭐 있더라도 약간 있거나 혹은 지금보다 못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종부세 지금 완화안의 감세안으로서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게 조금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오는 거는 부자들은 소비를 많이 하기는 하지만 아까 한계 소비 성향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낮아진다고 그랬죠. 월소득 200만 원인 사람은 180만 원을 소비할지 모르지만 월소득이 2천만 원인 사람은 1,000만 원도 소비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소득 중에서 소비에 쓰이는 몫은 비중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이거든요.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보통 사람들의 세금을 좀씩 늘려놓을 경우에 보통 사람들의 소비 성향이 부자보다 더 높거든요. 이것은 거꾸로 소비를 줄일 가능성이 더 많다. 이런 점이 하나 우려되고 또 하나는 이제 기존의 종부세의 사용처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종부세는 시가 6억, 공시지가 6억까지는 일반 재산세를 적용을 하고 6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누진적으로 종부세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부세를 도입을 함으로써 6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수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에 6억이 넘는 가치 부분에까지 재산세 물리던 것을 못 물리게 됐죠. 그래서 재산세 감소분을 보전해 줍니다. 종부세 수입 중에서. 그게 이제 약 2조 8천억 거친 중에서 한 1조 원 가까이가 버블 세븐 지역, 주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종부세 대상 주택이, 토지나 주택이 많이 있는 지역의 토지주택 소유자들이 낼 재산세가 안 거치니까 그거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상해 주는데 약 3분의 1 정도를 썼고요. 나머지 1조 한 8천억 원 내외에는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종부세 교부금으로 나눠줬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를 빼고 나면 우리나라에서 그 시군구 숫자가 한 250개 내외,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를 모르겠는데 240 몇 개 될 겁니다. 서울, 인천, 경기를 빼고 나면 그게 한 150개 정도 남을 텐데 150개 시군구에 종부세 교부금을 다 나눠줬거든요. 근데 이제 나눠줄 때 그냥 인구 비례로 나눠준 게 아니고 이제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
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는 빈곤층이 많은 지역, 또는 뭐 시설아동이 이 부모하고 떨어져 사는 시설아동이 많은데, 장애인이 많은데, 그래서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돈이 가도록, 또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자치단체에 더 많은 돈이 가도록 그 종부세 교부금을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사회복지 수요를 웨이트를 비중을 한 40% 정도 준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행자부 장관하고 정책 협의를 여러 번 했는데, 복지부에서는 50%를 적용하자 이렇게 주장하다가 하여튼 타협해가지고 40%인가 그렇게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가난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부자 동네에서 낸 종부세를 많이 나눠받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게 이게 이제 한나라당에서 말하는 말뚝박기, 대못을 박아놓은, 예, 그죠. 없앨라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심하죠. 제가 최근에 본 보도로는 울릉군 하나가 내년도에 예정대로 되면 110억 원 정도의 종부세 교부금이 감소한다고 그럽니다. 감소분이. 포항시 같이 재정 자립도가 튼튼한 곳에서는 한 70억 정도 내외. 대구의 구가 몇 개죠? 10개 구 정도 되나요? 10개 정도, 7개인가요? 7개면 그게 이제 한 1조 8천억 원이 150개 시군구에 나눠지면 평균에서 한 130억 정도 되겠죠, 1년에? 그럼 대구에 뭐 7개 구가 있으면 한 1,000억 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한 1,000억 원 정도의 종부세 교부금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심각해지죠. 종부세 교부금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이 받아가지고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들이라든가 뭐 의료급여 수급자들이라든가 또는 장애인 뭐 활동보조 서비스라든가 뭐 출산도우미, 이 산전산후 출산도우미 보내주고, 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몸 불편하신 분들 가사도우미 보내고 이런 거 할 때 중앙정부가 80% 내고 지방정부가 20% 내고 이런 식으로 매칭하게 돼 있습니다. 조세 수입이 별로 없는 단체들은 그걸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의 이 몫을 이렇게 내서 복지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했고, 그것 때문에 복지 수요를 감안해서 종부세 교부금을 나눠주도록 한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게 저소득층의 소비 능력을 아주 제약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저소득층은 거의 다 소비하죠. 현금 서비스든 현물 서비스든 간에 100% 거의 다 소비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조 8천억 원의 종부세 교부금은 대부분 복지 서비스 소비에 들어가는 돈인데,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돈이 없어졌을 때 도대체 무슨 돈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에서도 종부세 그 완화 방침에 대한 보도가 조금 비판적으로 나가는 걸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재산세 과표를 일반적으로 인상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종부세 안 내던 사람들이 종부세 세수 줄어드는 거를 재산세로 다 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가난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종부세 교부금 감소에 의한 재정 타격을 많이 받게 된다는 거. 또 종부세 혜택을, 완화 혜택을 받는 부자 동네일수록 재산세 수입이 더욱 늘어난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과연 이것이 이 소비 진작이라는 그런 원래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의문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법인세도 마찬가지인데요. 법인세를 깎아주는 거는 단기 순이익을 많이 낸 큰 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대기업들은 돈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돈이, 현금 자산이 너무 많은데 또 불구하고 지금 투자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현금 자산을, 세금을 깎아줘서 더 얹어줬다고 해서 과연 투자 진작 효과가 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도 매우 큰 논란이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졸업자들이 저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일을 하는데 안 간다. 이 각자의 선택이죠. 예,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눈높이를 어디까지 낮출 것이냐 할 때, 나는 낮춰서 취직할 의향은 있지만 도저히 여기는 못 가겠다, 이런 업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메꾸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구조적 실업 맞습니다. 이 질문에 보면 이거 구조적 실업 아닌가요 했는데,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구직자들의 학력 수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른바 퀄리피케이션, 어떤 질적인 학교의 학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전문적 기능,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시중에서 사람을 찾고 있는 빈 일자리의 특징하고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좀 이따가 일반적인 이론적 분석을 한번 시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조적 실험이 맞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국가가 대책을 세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분야고, 이것이 왜 지난 5년 동안, 그러니까 국민의 정부 5년은 IMF로 인한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극복하는데 온통 다 국가가 매달리다시피 했고요. 그 뒤에 카드채 위기가 와서 금융위기가 한번 올 조짐이 있다가 겨우 그걸 극복하고 나서는 청년 실업 문제가 엄청나게 큰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했지만 정부가 효과적인 대처를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잠깐 좀 살펴보고 다음 논의를 전개하죠. 이거는 지금 강의 동영상 게시판에 올려놨는데요. 이건 제가 어느 기업에서 웅진싱크빅이라는 사교육 업체, 출판업체에서 주로 출판 담당하는 분들한테 앞으로 이 지식유통시장에 고령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강연했던 그 자료입니다. 근데 같이 볼 자료가 다른 보고서에 있는데 지금 사이트가 폐쇄되어서 그 보고서를 구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 중에 일부 데이터들을 함께 보려고. 이걸로 안 되나요? 예. 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는가, 이거를 같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걸 보고 나면 왜 여러분이 취업하기가 그렇게 어려운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더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1970년 이후에 출산율과 출생아 수 추인데요. 70년 출생자는 100만 명이 넘죠. 예. 제가 태어난 1959년은 저거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 중반, 1985년쯤에 되면 1.67. 저게 이제 여성이 평생 동안 애를 몇 명 낳느냐를 나타내는 것이 합계 출산율입니다. 여성이, 남자는 별로 쓸데가 없어요. 남자 숫자는 전혀 안 중요하고 오로지 여자만 중요합니다. 여성 한 사람이 평균 2.1명을 출산해야 인구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단순 재생산이. 근데 지금 2.1m로 내려온 게 83년도인가 그때쯤이고 85년도에는 이미 1.67로 내려옵니다. 저출산 국가가 저때 이미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셋째 아이에 대해서 소득세 감면을 안 해준다든가,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도 적용 안 해준다든가, 이런 저출산 정책을 그 뒤에 10년 넘게 계속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언제 충격을 받았냐 하면 1.17, 2002년도에 1.17이 되었을 때, 이게 세계 최저 출산율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진짜 화끈해요. 예. 생긴 대로 다 나오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런 포스터 여러분들은 못 봤죠? 예. 예.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이런 거는 초기의 구호였고요.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이게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애를 자꾸 낳는다고 해서 하나만 낳아도 된다, 이런 표였고요. 그 뒤에 생긴 대로 다 낳으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런 표까지 있었고, 최근에 영화도 하나 개봉됐죠. 예, 출산 억제 정책 시행하던 시골의 새마을 지도자인가, 이장 여성 회장인가, 영화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최저 수준을 계속 유지해서 05년까지 세계 최저 1.08. 이게 적정 출산율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왔고요. 이게 이제 여기 지금 데이터가 없는데 2006년, 2007년에 올라갑니다. 쌍춘년 효과 해가지고, 예, 황금돼지해 이래갖고 1.30까지 지금 왔습니다. 작년에. 예, 1.30. 그러니까 이런 반전도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거 데이터를 새로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업데이트도 안 돼 있고, 지금 사이트도 닫혀 있고, 그래서 1.30, 2001년 수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온갖 캠페인을 다 하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됐고, 지금 신생아 숫자는 44만 명. 작년에 한 49만 몇천 명, 50만 명 수준까지 지금 회복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고령화 속도인데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가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그러고, 14%가 되면 고령 사회라고 그러고,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그럽니다.
근데 7%에서 14% 가는데 걸린 횟수, 14%에서 20% 가는데 걸릴 예정인 연도수입니다, 이게. 일본이 여기 24년 걸렸고, 이게 세계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과거에. 7%에서 14%, 2배 되는데 24년 걸렸습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100년 넘게 걸렸고요. 미국도 거의 100년 가까이 걸렸는데, 일본이 세계 챔피언이다가 한국이 1등 자리를 뺏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에서 20% 가는 데는 8년밖에 안 걸립니다. 일본이 12년이었는데, 이거 추월할 예정이고요. 대한민국을 앞설 나라는 딱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중국. 중국이 좀 지나면 우리나라를 앞지르게 될 겁니다. 이게 중국이 한 10년 전에는 박정희 이 경제개발 모델을 배우러 한국에 왔었고요. 한 3년 전부터는 환경보호를 배우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배우러 온다고 그러는데요. 좀 지나면 이제 저출산 대책을 배우러 우리나라에 올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 대한민국. 다음. 노인 인구가 이제 지금, 우리가 한 500만 명, 지금 금년에 한 500만 명 됩니다, 이게. 그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가면, 2050년에 가면 이제 1600만 명 정도 돼서 국민 셋 중에 한 사람이 65세 이상, 저때가 되면 전 세계에서 최고 늙은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2018년경부터 감소하기 시작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20년이 되기 전에 인구 감소가 시작되고요. 경제활동 인구 감소 또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는 2015년, 앞으로 한 7, 8년 후면 시작됩니다. 다음. 총 인구 추이역이나 2018년에 맥시멈. 지금 이게 추계할 때마다 좀 달라지는데, 작년에 뭐 좀 애를 좀 많이 났다고 해가지고, 최근 데이터를 보니까 2019년으로 이게 1년 늦어졌던데, 그래봐야 50보 100보입니다.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2100 몇 년 가면 제로가 된다고 그러대요. 이 곡선이 그냥 가면. 제로가 되지는 않겠죠. 그 다음. 이거 인구구조 변화인데요. 20세 이하, 그 다음에 요게, 15세부터 65세까지가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요 보라색. 요 보라색. 25세에서 54세. 요거는 이제, 요거는 핵심 생산활동 인구고, 15세에서 64세까지가 대체로 노동할 수 있는 나이로 보고, 65세 넘으면 은퇴한 걸로 간주하는데요. 보시지만 아까와 같은 도표입니다. 이때 되면 15세에서 24세는 여기밖에 없고, 그죠? 65세 이상은 그 한 4배, 5배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낮에 다니면 길 가는 사람들 중에 한 3사람 중에 2사람은 할아버지, 할머니인 세상이 되는 것이죠. 다음. 이제 이게 피라미드입니다. 1960년에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피라미드. 많이 나고 빨리빨리 죽어가지고 위에 가면 뾰족합니다. 이게 이른바 후진국형 1단계 인구 증가, 인구 변화의 1단계. 출산율과 사망률이 다 같이 높은 사회. 그러면 이제 1970년이 되니까 맹렬한 저출산 운동, 산하 제한 운동이 효과를 내기 시작해서 밑에가 일직선으로 갑니다. 위에는 줄어들죠. 이렇게. 이때가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젊을 때입니다. 1980년도 굉장히 젊죠? 여기 10살부터, 여기 이제 20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990년, 이때도 굉장히 젊은 나라입니다. 이때가 진짜 젊은 나라입니다. 20대에서 40대 사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변해갑니다. 다음. 이게 이제 2000년이고요. 지금 2008년인데, 요게 위로 8년 올라갔다고 보면 됩니다. 이 밑에는 계속 좁아지고, 이렇게. 송이버섯 모양으로 가는 거죠. 이제 여기가 지금 2000년이니까요. 50, 15, 20, 25, 30, 35, 40. 여기가 40세입니다. 그죠? 40세 되는 데인데, 여기가 2000년에 40세니까 1960년생이죠? 그죠? 1959년 60년생들입니다. 여기가. 58년 개띠, 59년 돼지띠, 60년 쥐띠, 61년 소띠, 62년 범띠들이 전부 여기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돼 있는데, 인구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남녀 불문하고 합치면 100만 명이 다 넘어요. 연령마다. 이때가 고도 성장입니다. 한국이. 다 자리 잡았어요. 다 자리 잡았고, 의학기술이 발전하고, 그리고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이렇게 해갖고 되게 오래 삽니다. 지금 40살까지 별탈 없이 사는 사람은, 80살까지는 최소한
거의 다 살 수 있을 것으로, 큰 불행만 당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이게 앞으로 이제 해가 가면 갈수록 밑에는 일직선이 되고 이렇게 좁아집니다. 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2050년, 2060년이 되면 이 사람들이 여기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다 죽고 나면 여기부터 시작해서 막대형으로, 인구가 막대형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물의 생활에서 제일 결정적인 변수가 개체수의 변화, 사회적 인구 구성의 변화는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강요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사회의 모든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었고 절대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65세까지 일하면서 노후 대책도 다 세워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노동시장에 눌러앉아 있으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자리를 절대 안 비워줍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기술 혁신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점점 더 기술 집약적인, 노동을 덜 쓰는 산업기술이 정착되게 되어 있죠.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건 멜더스 얘기는 넘어가고요. 이것도 그냥 넘어갑시다. 여기까지만 보고, 여기 보죠. 2006년 출생자의 기대연명, 출생 시의 기대연명이 남자는 75세, 여자는 82세가 됩니다. 현재 45세인 사람은 평균 78세까지 삽니다. 여자는 84세까지 살게 되고요. 제가 지금 49, 50 이 무렵이니까 저는 평균까지 살더라도 한 79까지는, 우리 나이로 80까지는 별 문제 없이 살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겨워 죽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면 앞으로도 남자 11년, 여자 6년 정도의 수명 연장을 기대할 수 있는 걸로 됩니다. 이건 무지무지하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인데요. 다음 보시죠. 영향, 그 다음,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노동력 공급이 감소하면 경제 성장률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OECD 전망에 따르면 한국은 21세기 전반기 5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2.9%, 이것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2.9%로 예측하고요. 이제 앞으로 노년 부양비는 젊은 사람, 일하는 사람과 노인의 비율인데 지금은 젊은 사람, 일하는 사람 지금 한 7명이 노인 한 사람을 부양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때 가면 일하는 사람 3명이 노인 2사람을 부양해야 되는 사회가 됩니다. 여러분이 노동시장에 진출해가지고 활동하게 될 2020년, 이때가 되면 5명이 1명, 21%니까, 여러분들이 2050년이 되면 되게 환갑이 지나고, 이제 65세 근처에 가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자식들한테 엄청나게 신세를 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후 대책을 무지하게 잘 세우셔야 됩니다. 다음. 여기 보면 성장 주력 산업이 고령화 때문에 잠재력 저하시키고 과학공학 분야의 고령화는 젊은 층의 이공계대학 기피 현상과 맞물려 첨단 기술 산업에서도 공백 상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해서 여성과 고령자의 고용 확대가 아주 중요하다. 그다음에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은 지금대로 간다면 별로 증가하지 않고 고령자 고용은 오히려 감소 패턴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된다. 국가가 여기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다음. 고령화는 이제 여기 58년 개띠들이 2023년 65세가 돼서 은퇴합니다. 이때 되면 완전히 고용시장에 신규 구직자들은 형편이 피게 돼 있죠. 지금 2000년, 2001년생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출하는 시점이 되면 이제 직장을 골라서 가게 되는 시대가 됩니다. 1년에 수십만 명씩 퇴직하고 그리고 이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아이들의 숫자는 그보다 더 적은 그 이전에 대학들은 구조조정 태풍에 휩쓸리게 돼 있죠. 지금 이미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전체 대학에 진학하려는 사람의 숫자보다 대학의 정원이 훨씬 더 많은 상황, 굉장히 큰 격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실버 산업이 굉장히 증가할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요. 다음.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제목만 읽어보십시오. 이건 이제 됐고요. 이 보고서는 됐고, 그 다음 보고서. 이제 지금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에요? 야,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예. 강제로 지금 일자리를 만들 수도 없고, 일하고 있는 30, 40대를 쫓아낼 수도 없으니까 20대들이 지금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단기간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무슨 청년 프론티어 이래가지고 뭐 해외로 10만 명을 내보내자. 예, 그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해외 경험도 쌓고 국가가 좀 뒷받침해가지고 이제 평화봉사단도 나가고 뭐 국제기구에 봉사도 가고 뭐 워킹홀리데이도 가고 뭐도 가고 하여튼 지금 국내에서 자리가 없으니까 하여튼 빨리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죠. 국가가 좀 내보내는 거. 인턴십 제도. 기업들이 정식 고용은 아니지만 1, 2년 정도 청년들을 인턴으로 고용해서 임금비의 한 절반 이상을 국가가 부담해 준다든가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규모의 정책을 가지고는 이 점증하는 이 말하자면 청년 실업의 압력 이렇게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여하튼 대통령한테 엄청 장관들이 야단을 맞고 그래서 그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욕을 먹었던 참여정부의 위원회 중에 하나인 사람입국 일자리위원회에서 각 부처 장관들을 끌고 모아가지고 대책을 세우라고 이렇게 해서 여러 번 회의를 한 끝에 현재로서는 이런 정도의 대책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낸 것이 이 보고서입니다. 이게 2006년 4월 26일 제가 장관 부임하고 나서 2달 반 후에 보고 드린 건데요. 부임하자마자 저거 만드느라고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이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보고를 받아보시죠. 마음이 답답할 겁니다. 다음. 이 제목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전략입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분야를 키우는 거 말고는 달리 대책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나온 건데요. 안 넘어가나? 넘기고요. 정책 발전 과정. 이제 이게 보고할 때 이 정책이 어떤 정책입니다. 무엇에 관한 겁니다를 보고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처음으로 IMF 이후에 공공근로사업 현장에서 사회적 일자리라는 걸 논의를 시작을 했고요. 그전에는 이런 용어조차가 없었습니다. 취로사업 이런 거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이제 참여정부 들어서 국정과제의 하나로 사회적 일자리 정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노동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에서 예산을 엄청 들여서 이렇게 뭐 13만 개 정도 일자리, 뭐 노인 일자리, 저소득층 자활 일자리, 그다음에 무슨 뭐 청년 인턴제 뭐 등등 해서 하여튼 각 부처에서 조금씩 끌고 모은 게 약 13만 5천 개 정도의 일자리를 2006년에 만들겠다고 보고한 겁니다. 근데 이만큼은 못했고요.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한 12만 개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좌파 정책이라고 욕도 많이 얻어먹었는데요. 정부를 자꾸 키운다고. 하여튼 이 정도 이렇게 2006년가 이거는 그 당시에 예상치입니다. 그 전년도에 7만 개밖에 안 되는데 2배를 하겠다고 보고를 한 거죠. 대통령이 약간 미심쩍은 표정으로 이 데이터를 보셨던 기억이 납니다. 너네 정말이야? 이렇게 작년보다 2배를 한다는 게 가능해? 뭐 이런 것이죠. 참가 부처도 점점 늘어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 가지고는 좀 어렵겠습니다 하는 게 이제 이 발전 과정을 보고한 이유입니다. 다음. 그래서 사회 서비스 분야 아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은 뭐 하면서 사는가 해서 이제 근로실태조사, 인력실태조사 통계청 걸 받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사업서비스업하고 사회서비스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속도가 느린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서비스업 쪽은 이제 활성화 대책이라고 세워가지고 그 당시 재경부 중심으로 이제 고급 서비스업을 키우는 전략을 발표를 했고, 사회서비스 분야는 각 사회부처들이 모여서 머리를 짜내서 이 보고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04년도에 처음에 일자리 창출 보고를 사회정책수석이 대통령한테 했는데 2년 동안 별 진도가 안 나갔던 거죠. 말만 있고. 그래서 이제 보고만 맨날 하고 2년 전하고 달라진 게 뭐 있냐 이런 꾸지람을 그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방안은 05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이때 이 속에 사회서비스가 처음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이걸 본격화하기 위해서 06년 4월에 사회적 기업 지원법이라는 거를 노동부에서 만들어가지고 국회로 보냈는데 영 처리를 안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06년 하반기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의 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쪽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하고 이제 기업 활동을 하면 세제 혜택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혜택을 줘가지고 그거를 이제 도와준다. 고용을 늘리게. 그 대신 이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하면 그런 국가 혜택을 받는 대신에 이익이 나는 것을 일정 부분 이상 재투자하도록 그렇게 하는 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법적 기초는 이 보고 이후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 개념도 모호하고 정책 지향도 불투명하다. 그래서 종합적 추진 전략이 없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아서 이 보고서를 준비하게 됩니다. 다음. 이제 개념 정리부터 해야죠. 개념 탑재가 중요합니다. 예, 사회 서비스업 또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라는 것은 OECD 기준에 의하면 생산자 서비스, 유통 서비스, 개인 서비스, 사회 서비스 이렇게 서비스업을 4개로 분류합니다. OECD는. 이 중에 하나죠. 한국 표준산업분류상으로는 뭐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공급 주체는 정부도 하고 민간기업도 하고 제3섹터라 그래서 이게 비영리법인, 예, 시민단체 이런 데들입니다. 이건 넘기고요. 지금까지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은 국가가 직접 공급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국가가 계속 공무원을 고용을 해야 되고 안 그래도 공무원 수 늘어났다고 엄청나게 욕을 먹는 판국에 주로 교사, 119, 경찰이 늘었거든요. 지난 5년 동안.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조금 늘긴 했습니다만 대부분은 90% 이상이 교사, 경찰, 119.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지 서비스 내지 보건 서비스 공급자들 이런 쪽이 주로 늘었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 수를 늘릴 수 없다 이런 이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급을 하고 또 시장도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3섹터라고 해서 비영리 법인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 가정에서 자기들끼리 친척들끼리 가족들끼리 돕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범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은 요 제3섹터 혹은 시장 영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자체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재화 서비스를 생산 제공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국가가 펌프에서 물 뽑아낼 때 처음에 한 바가지만 뽑고 펌프질을 하면 그다음부터 물이 계속 나오죠. 그런 것처럼 초기에 재정 투자를 좀 해주면 민간에서 혹은 제3섹터에서 기업이 형성되어서 사람들을 고용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서비스가 전부 다 국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생활의 수준도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 이건 뭐 개념 설명이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게 이제 재밌는 건데요. 1인당 GDP와 사회 서비스 고용 비중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이 지금 18,000불, 그때 우리가 보고할 때 17,000 몇백 불이었기 때문에 18,000불을 가정을 하고 현재 한 10%에 좀 못 미치는 정도의 사회 서비스 고용 비중. 근데 이게 굉장히 높이 평가되어 있죠. 이게 이제 일부 공공 분야에 직접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할 때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통계청의 인력 실태 조사에서 본 거를 보면 한 4% 내외 수준밖에 안 되죠. 그러나 그 분류에서 다른 데 속해 있던 것까지도 이 사회 서비스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을 다 포함하면 되게 점유비가 한 7, 8% 수준 이 정도 되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걸 지표를 조사를 해보면 이거 리그레션, 회귀 분석이라 그러는데요. 각 점들 사이에 가장 가까운 직선을 그으면 대체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보면 1인당 GDP와 GDP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사회 서비스 고용 비중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러운 추세라고 보고 이걸 못 따라가게 되면은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이런 이제 관념이 성립되는 것이죠. 국민소득이 높을수록 사회 서비스 고용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다음. 업종별 취업 개수를 보면 10억 원을 투자했을 때 몇 명 고용할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이걸 보면 제조업 일자리가 왜 줄어드는지 알 겁니다. 10억 원 투자했을 때 24명. 사업 서비스는 굉장히 고부가가치인데 20명. 제조업에 비해서 사업 서비스업은 1인당 생산성이 10배가 넘는다고 그랬죠. 10배 넘게 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근데 취업 유발 개수는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저부가가치이고 동시에 취업 개수도 굉장히 낮습니다. 유통 서비스는 조금 높고요. 제일 높은 게 개인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식당, 미장원, 무슨 요즘 같으면 네일아트,
예? 그런 거 포함해서 무슨 가사도우미 등등 이런 개인 서비스입니다. 이게 적은 자본과 많은 노동력이 결합하는 서비스업이죠. 그 대신 질은 낮습니다. 일부 높은 것도 있지만. 그 다음이 사회 서비스인데 이걸 빼고 나면 압도적으로 그 취업 개수가 높은 분야가 사회 서비스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임금 수준을 한번 보죠. 예, 보면 임금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여기. 그죠? 사업 서비스만은 못하지만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이 임금 수준 자체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업종별 말하자면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비율도 사회 서비스가 제일 높습니다. 예, 그렇고요. 다음. 그 여성 취업자들에게 특히 좋은데요. 전체 여성 취업자의 산업별 비중을 국제 비교해 보면 제조업이 이 초록색이고 사회 서비스의 파란색인데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여성의 취업 비중이 높죠. 그죠? 예, 제조업에 비해서 사회 서비스업이 다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아직도 이렇죠. 여성이 진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여성이 점유비가 높은 데 반해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여성 일자리를 이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 이제 우리나라 지금 경제활동 인구를 전체 인구의 62% 차지하고 있고요. 임금 근로자가 40% 정도 되고 비임금 근로자 자영업자가 20% 정도 되고 실업자가 뭐 이렇게 됩니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38%인데 구직 단념자, 유효 인력, 기타 뭐 이렇게 분류합니다.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면 자영업자들을 상당 부분 임금 근로자로 끌어들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거의 30%에 해당하고 그게 일반 선진국의 4배 또는 3배로 높기 때문에 이 자영업의 몰락 또는 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빈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IMF 이후에 엄청 늘었거든요.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서 해고당하고 나서 있는 돈 없는 돈 끌고 모아서 창업을 하고 동네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해서 또 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자영 비중이 높아가지고는 이게 대책이 안 쓴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좀 이 분야를 창출함으로써 이분들이 취직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만들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다음. 공급 실태를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05년 현재 통계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18,000불 시대에 다른 나라들이 고용 비중이 어땠는가 하고 비교해서 이 비교 데이터를 낸 겁니다. 이렇게 해보면 수요가 점선이고 공급이 노란색인데 지금 교육이 99.2% 충족률을 보이고 있고요. 공공서비스도 충족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 분야, 사회 문화, 환경 분야입니다. 제조업은 빼고 보건의료가 그 중에서도 굉장히 낮죠. 사회복지도 굉장히 낮고 보육도 굉장히 낮습니다. 문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본다면 이 분야, 이 분야, 이 분야 그리고 이제 이 분야까지 포함해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 부족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물론 OECD 주요국의 18,000불 시대의 고용구조의 평균과 비교해서 과부족을 내본 것이죠. 만약 산업사회의 발전 과정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변화의 흐름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데이터를 쓸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겁니다. 교육 서비스는 더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이거는 100% 이상 갔을 것 같아요. 예. 다음. 근로빈곤층 경우에는 이제 일해도 근로빈곤층 워킹푸어라고 그래서 일을 하는데도 가난한 사람들을 근로빈곤층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충족률이 7.8%, 노인들은 100명 중에 한 20명 정도만 원하는 그런 자리를 얻고 있고요. 장애인 보호고용도 15% 내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국민소득 18,000불 당시 국가별 사회서비스 고용 비중은 지금 아까는 우리나라 것만 봤는데 여기 비교를 하면 영국이 21%, 뉴질랜드 20%, 핀란드 26%, 스페인 17%였는데 한국은 12.7%, 3분의 2 내지 반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 고용 구조가 굉장히 이 사회서비스 분야에 취약하기 때문에 국민의 삶의 질도 떨어지고 일자리의 기회도 적다는 것이 문제의식입니다. 다음. 예, 지금까지 공급이 어떻게 됐느냐.
이제 자기 반성문입니다. 단기 저임금 위주 지원으로 양질의 고용 창출이 안 됐고, 수요조사, 사업점검, 성과관리가 없었고, 자립지향형 사업과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뒤죽박죽이 돼 있었다. 그래서 열심히 하긴 했지만 별로 희망적인 전망이 안 보인다는 것이 이제 이 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다음. 각 부처들이 이제 해왔는데요. 지금 이제 그 뭐 때문에 일자리가 이렇게 이 분야에서 부족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OECD 평균을 보면 이게 각 분야의 이 지출, 정부 재정 지출 점유 비입니다. OECD 평균은 이렇습니다. 사회문화 쪽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리고 이제 산업경제 쪽은 아주 낮고요. 국가 관리하는 일반 행정, 공공행정이 뭐 조금이고, 대부분이 사회문화 지출 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한국은 산업경제 쪽으로 압도적으로 쏠려 있고, 일반 공공국가 관리는 그런대로 괜찮고, 사회문화 쪽은 아주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행복도가 낮은 것이 당연하죠. 국가가 해주는 게 사실 별로 없다. 예, 사회복지 지출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조세를, 직접세를 납부하는 그런 평균 이상의 국민들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거의 받을 수가 없고요. 그럼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하위 15% 또는 10% 내외의 국민들은 아무런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내는 사람하고 혜택 받는 사람이 거의 100%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 정책에 돈을 쓰기 위해서 세금을 더 내자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세금 내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것을 찬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정책의 국민 수용도가 매우 낮은 나라입니다, 한국이. 이게 일종의 악순환인데요. 이렇게 되니까 더 많은 조세 부담, 더 넓은 복지 혜택을 주장하는 진보 정당이 지지율이 높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같은 경우에 되게 서유럽 이 OECD 국가 같은 경우에는 미니멈 30%, 맥시멈 50% 가까운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우에는 20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직도 10%를 넘는 안정적 지지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죠.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우리 조세 구조와 복지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세금 내는 사람들은 복지 정책을 싫어해요.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반면 복지 혜택을 받는 분들은 세금을 낼래야 낼 수가 없는 분들만 받고 있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납세자 부담을 지는 사람과 혜택을 보는 사람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는 나라는 OECD 국가에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5대 사회보험을 제외하면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보편적 사회복지 서비스 혹은 보건 서비스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공적 사회 지출,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사회 문화 분야에 지출되는 공적 사회 지출 비중이 GDP 대비 비중입니다. 이게 보면 17,000분의 시대에 유럽연합에 속한 나라들은 이 정도 됐고요. GDP 대비 사회 지출이 한 25% 정도 됐습니다. 이때 호주, 뉴질랜드는 뭐 한 20% 좀 못 미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낮은 편인데 그래도 한 15% 정도 가 있고, 일본도 미국 못지않게 낮은 편인데 그래도 한 13%, 12%는 가 있는데 한국은 6%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사회문화 분야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요인, 공적 사회 지출 수준이 낮다는 거. 다음 넘어가 보죠. 이것도 이제 참고 자료인데 한국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게 연도가 좀 더 전에 같은데 현금 이전 지출 퍼센트. 이거는 이제 현금으로 주는 GDP 대비 비율인데요. 이쪽은 이제 GDP 대비 서비스. 그러니까 현물 서비스. 가서 빨래를 해주거나 청소를 해주거나 병을 치료해주거나 이렇게 현물로 서비스가 가는 거고요. 이쪽은 현금으로 서비스가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양쪽을 다 합쳐도 한 뭐 6% 내외 정도 되겠죠. 근데 여기에 되게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는 현금도 많고 현물도 많습니다. 이렇게 그룹이 이렇게 나눠지죠. 이렇게 나눠지죠. 북유럽이 제일 좋고요. 서유럽.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영국 계통, 영국, 뉴질랜드 이쪽.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북미 쪽하고 일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여기 있는데요.
현금 서비스를 늘리면 이쪽으로 가지고 사회 서비스를 강화하면 이렇게 가집니다. 여하튼 우리 쪽은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예, 그렇게 지금 이걸 어느 걸 선택하거나 할 때 우리는 서비스 선택으로 간다. 현금보다는 서비스를 하는 게 고용 창출에 낫다. 이런 전략을 그때 검토를 했던 겁니다. 초기 단계에는 공공부문을 통한 서비스 공급 확대에 집중을 하고 뒤로 가면서 비영리 기관이나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간다. 이렇게 되죠. 다음. 두 번째 사회 서비스 일자리가 부족한 요인이 사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서의 인식이 부족했다. 사회보험은 일자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갖고 있지 못했다. 그래서 건강보험 예를 보면 우리가 지금 건강보험이 1977년에 도입됐습니다.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 집권 말기였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신 고 신현확 총리라는 분이 계셨는데 평생 정부에서 수십 년간 고위직을 지낸 분입니다. 국무총리도 오래 하셨고 5.18 나던 당시에 국무총리였죠.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되고 그리고 임시국무회의가 열렸을 때 최규하 씨가 총리였구나. 예. 그리고 이제 신현학 씨가 함께 정부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학생들한테 비난도 많이 받고 했는데 그분이 보사부 장관이던 1977년에 의료보험을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그래서 한 혁명적인 사건이었죠. 그 뒤에 이제 고용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또 국민연금은 노태우 대통령 집권 초기인 1988년도에 도입됩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기획되어서 1987년도에 법이 통과되어서 88년에 시행되었죠. 그리고 이제 금년부터 작년에 법이 통과되어서 장기요양보험 5번째의 사회보험이 들어오게 됩니다. 건강보험이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연금은 아직 수혜율이 낮아서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노령층은 사회서비스 구매력이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건강보험은 급여 범위가 협소해서 필요 서비스 이용을 제약하고 있고 예컨대 간병 서비스 같은 거 이런 거 안 되고 있죠. 아프면 간호사가 와서 혈압도 좀 재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 무조건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똑같은 의료 서비스도 어떤 식으로 조직해야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인 수발보험 이때는 이름이 이랬는데요. 지금은 장기요양보험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08년도에 5만 명, 10년도에 20만 명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가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사회보험이라도 어떤 식으로 조직하느냐에 따라서 고용 창출 효과가 아주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사회보험을 일자리 창출에 연결시키려고 하는 전략적 방침이 지금까지 없었다. 이런 것도 자기 반성에 해당됩니다. 다음. 예, 건강보험 이건 지금 보면 병상 증가 추이. 병상이 77년도에 20만 개 좀 넘는 수준이다가 지금 한 300만 개 넘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15배, 30년 동안. 예, 병상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엑스레이 기사, 등등 모든 보건의료 쪽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 직종의 고용이 증가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가 공급 체계가 없었어요. 이게 지금 이제 국가가 뭐든지 공무원을 고용해서 공급하는 식으로 하니까 국민들이 서비스를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은 서비스를 높여야 될 인센티브가 별로 없어요. 그냥 예산 따가지고 그냥 집행하면 그만이니까.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품질 관리도 안 되고 또 국가 부문은 커지고 또 우리나라의 시민사회의 이제 담론 시장에서는 보수 담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자꾸 작은 정부, 큰 시장 해야 되는데 큰 시장, 작은 정부 한다. 친북 좌파다. 이런 이념적인 공격이나 자꾸 받고 그렇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격도 아주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보육 같으면 이게 공산당도 아니고 전국의 모든 애들을 똑같은 보육료 아래에서 보육해야 된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사회단체, 진보적 시민단체에서는 보육료 규제를 계속 하자고 그러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보육료 규제를 하니까 오후에 무슨 영어 시간, 무슨 시간 결합해가지고 사실상 보육료 통제가 안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그렇거든요. 획일적으로 가격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민간 공급자들이 잘 나타나기 어렵게 돼 있고 교육 및 의료 서비스 이게 잘 안 되니까 애들 자꾸 이제 조기 유학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해외로 또 부자들은
국내 병원에 안 가고 해외로 나가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인프라가 없어요. 예컨대 이런 거 지금 장기요양보험이 도입이 됐습니다만 그 전에 같으면 이제 어른이 치매야 혹은 중풍이다. 그러면 이제 집에서 도저히 모실 수가 없으니까 시설을 알아봅니다. 그러면 자식으로서 아버지 여기 가 계십시오 라고 놓고 오기에 좀은 덜 미안한 정도의 좋은 시설은 한 300만 원 한 달에 돈을 내야 돼요. 보증금만 2천만 원, 3천만 원. 그리고 이제 보증금도 없이 이제 한 달에 100만 원 미만 이런 데를 가보면 아주 영세한 보호시설입니다. 그럼 거기 놓고 오려면 불효의 죄를 범하는 것 같아서 차마 어른들을 거기 놓고 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지불 능력이 부족해서 모시고 싶어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급자들이 별로 없으니까 부자들도 뭐 하려고 그래도 구입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제 장기요양보험이 들어와서 좀 달라졌습니다만 이런 문제 때문에 되게 정부가 재정 투입해서 사람 고용해서 서비스 제공하고 이런 걸로 끝나버렸던 것이죠. 되게 복지정책이라는 거는 시장과는 다른 거다. 시장에서 벗어나서 국가가 하는 거다. 이런 인식이 고정관념이 굉장히 많았던 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렇게 볼 때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죠. 수요 측면은 social need, 그러니까 need, 필요는 한데 지불 능력이 없으면 그게 demand, 수요로 안 나타납니다. 그죠? 이 시장 경제라는 것은 need에, 필요에 대응하는 체제가 아닙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demand, 지불 능력을 겸비하고 나타나는 need에 대해서만 응답하는 게 시장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경우에 지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이 서비스가 필요해도 그 서비스가 필요해도 자기가 시장에서 구매자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자가 적으니까 공급자가 안 나타난단 말이죠. 공급자가 믿을 만한 공급자가 없으니까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도 서비스를 구매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수요 대책은 중상위 계층은 좋은 공급자를 만들어주면 유효 수요가 나오게 돼 있다. 빈곤 계층은 정부에서 재정 투자를 좀 해가지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니드가 시장에서 디맨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재정 투자를 초기에 한다. 그렇게 수요를 키우자는 거죠. 공급은 국가가 그냥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 기업법 만들고 그리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고 이렇게 해서 민간에서 회사를 만들어서 간병 서비스라든가 뭐 생활 도우미라든가 또는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라든가 이런 노인들 뭐 치매 노인 돌보는 요양 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민간이나 혹은 비영리법인 기업체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할 때에도 그냥 돈으로 지원하거나 현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용권을 준다는 거죠. 바우처라고 합니다. 이용권을 주면 뭐 100만 원짜리 이용권이면 본인이 20%만 20만 원에 100만 원을 이용권을 사게 한다든가 장애인들 경우에는 10% 뭐 10만 원만 내고 100만 원어치 이용권을 사가지고 서비스를 쓸 때마다 이용권으로 지불을 하는 거죠. 지금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같은 거 그렇게 하고 있고요. 독거노인 돌보미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말기 그 PDA라 그러나요? 가지고 다니면서 카드로 딱딱 눌러서 실시간으로 전부 체크되게 그렇게 하고 있고 공급자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전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국가 자격체제를 정비해가지고 민간에서 양성한 자격증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국가가 자격시험을 빨리빨리 전문화해서 신설해서 사람들이 그 공부해서 실습해서 자격증을 얻도록 해준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공급대책입니다. 그래서 공공서비스도 확충하고 사회서비스 시장도 만들고 제3섹터도 육성한다. 이렇게 하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17,000불 시대의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이쪽에서 9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아주 급여가 많은 일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젊은이들이 뜻을 가지고 할 만한 일자리가 여기 만들어질 거다. 그리고 여기에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면 사업 서비스업이나 다른 분야에서도 경쟁이 좀 완화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 목표는 2005년도에 우리가 이제 그때 hen계 38만 개 정도 있었다고 보고요. 2007년도에 조금 늘려서 한 34만 1000개, 30만 개 정도 했는데 34만 개 이렇게 높여가지고 2015년에는 뭐 한 50만 개 되도록 한다. 이런 계획이 이제
있었던 거죠. 있었던 거고, 이거를 위한 재정 계획을 국가 중기 재정 계획 5년짜리 계획에다가 전부 다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목표가 보건의료 분야가 10만 6천 개, 아니 106만 개. 그 다음에 사회복지 분야가 28만 개, 보육이 10만 개, 교육이 20만 개 이렇게 해서 전체 한 최대 목표가 한 190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향후에 한 15년, 10년 정도에 걸쳐서 여기서 만들어낸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육 경우에도 그때 정부 내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요. 여성부 입장은 보육시설에다가 기본보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시설을 지원하는 방식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제 입장은 그렇게 하지 말고 바우처를 주자. 통합 바우처를.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좀 적게 주고 애가 첫 번째 애한테서는 조금 주고 둘째 애한테는 좀 더 많이 주고 세 번째 애는 또 더 많이 주고 이렇게 소득 수준과 아이의 숫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양의 바우처를 지급을 하고 엄마들이 이 바우처를 가지고 미술학원 보내든 공립유치원 보내든 사립어린이집 보내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건 경쟁에 맡기자. 그렇게 하고 보육료에 대한 획일적 규제도 풀어주자. 이걸 이제 정책 패키지로 이렇게 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보육 서비스가 굉장히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엄마들이 직접 바우처를 받아서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혜택을 받는다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여성들이 좀 더 활발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으면 거기 생기는 일자리도 여성 일자리고 대부분 또 여성들이 가사일에서 또는 육아 부담에서 많이 해방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보육 분야에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합의를 못 봐가지고 통합 보육 바우처라는 걸 제도 도입을 그때 못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거 보니까 통합 보육 바우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게 본격적으로 아직 잡혀있지 않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하겠다고 그러니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략은 이렇습니다. 시장형 이거는 완전히 민간 시장 쪽에서 공급자가 나타나게 하는 거고 이제 보편형은 초기에는 정부가 돈을 좀 대주고 나중에 독립하게 만드는 거. 그다음에 이제 지불 능력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부가 지원하면서 자활을 유도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책을 세우게 됩니다. 다음. 예,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복잡한 얘기인데요. 이 구매력 증대를 위해서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 체계를 정비하고 이렇게 해서 서비스 과제를 보면 시장형은 주로 의료, 방문 간호 이쪽입니다. 병원, 재가 간병, 집에 찾아가서 간병해 주는 거, 노인 요양 수발 이런 것들이 시장형으로 떠올랐고 그다음에 정부의 지원과 이제 제3섹터 비영리 단체 이런 쪽 활동이 결합하는 데는 보건소의 방문간호, 검역, 방역, 식품위생, 산업보건, 농수산물 안전 이런 쪽에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걸로 봤고요. 취약계층 쪽은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 추진 전략은 이거는 정말 전략적인 거니까요. 이건 이제 넘어가고요. 예, 보육, 교육 이렇게 넘어갑니다. 문화, 환경, 공공,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2015년까지 그때가 약 10년 계획이었으니까 10년 동안 186만 개, 5년 내에 한 90만 개 그렇게 잡았었는데 제3섹터가 요 정도 하고요. 정부가 이제 좀 많이 하죠. 이제 이렇게 해서 합쳐서 이 정도, 시장에서도 이 정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이 자리가 만들어질 거다. 이게 이제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이른바 로드맵.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 시장형은 처음에는 좀 낮지만 나중에 많이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 이거는 노동부하고 복지부하고 등등 문화부하고 그 당시 여성가족부하고 잘 상의해서 하나의 체계로 해라 이런 뜻이고요. 다음. 예, 이런 것들도 일자리 분류를 새로 해야 된다. 다음. 그럼 여기 보면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회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국가 자격제도 신설, 민간 자격에 대한 관리 강화, 취업 알선 체계 정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다음.
예, 이건 이제 뭐 앞으로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날 회의에서 이게 이제 2006년 4월에 보고를 한 건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 서비스 사업을 추진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복지부에서도 예산을 좀 많이 받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때 작성한 중기재정계획은 다 파기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이명박 정부가 딴 거는 몰라도 이것은 정치적으로 별반 편향됨이 없이 이렇게 추진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좀 그냥 받아서 해줬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최근 발표된 기획재정부인가요? 거기서 발표한 2012년까지의 5년간 중기재정계획안을 제가 어저께 보니까 거의 저 내용이 전부 다 거의 없어진 상태로 나와 있어서, 부활의 기적이 일어난다면 몇 년 후에 다시 한번 추진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여러분이 사이트에 올려놨으니까 찾아보시고요. 원래 여러분에게 좀 이론적인 분석을 해보려고 시도했던 것들이 시간 부족 때문에 못했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다음 주 주제는 지식정보화 시대의 지역발전론인데요. 여러분이 다 대구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있고, 저도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어서 이제 대구 시민들이 대구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렵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요새 금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 폴 크루그만 교수죠. 프린스턴인가요? 예, 프린스턴인가? 근데 그분이 진짜 천재거든요. 예, 폴 크루그만은 20대 때 대학원생 때 발표한 논문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유명한 논문을 많이 쓴 사람입니다. 남들이 책 한 권으로 쓰는 주제를 20페이지, 30페이지짜리 짤막한 논문으로 가볍게 처리해내는, 그러니까 미국 경제학자 중에서도 저널에나 실린 논쟁이나 이런 걸 보면 수준이 완전히 다르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경제학자입니다. 그분이 아직까지도 노벨상을 못 받고 있었던 것이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벌써 여러 해 전부터 사람들이 했는데, 그분의 공로 중에 하나가 이번에 여러분 보도 보셨겠지만 무역이론과 경제지리학을 결합했다 이런,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내용들인데, 경제성장, 무역론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론도 경제지리학으로 전부 다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루그만이 그런 분야에서 선구적인 업적을 남긴 경제학자입니다. 우리는 보통 뉴욕타임즈에 기고하는 거 이런 거 많이 알지만 이론 영역에서 정말 많은 성취를 이룬 사람인데요. 어째서 하나의 국가, 하나의 지역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거나 혹은 몰락하는가? 도대체 무엇이 특정한 지역, 그것이 국가 단위든 지역 단위든 무엇이 어떤 지역의 경제적 번영과 몰락을 가져오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자는 게 목적인데요. 이 분야는 아직 대중적으로 출판된 책도 별로 없고, 저도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기사나 이런 걸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키워드를 창조적 계급이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리처드 플로리다, 미국 플로리다주하고 똑같습니다. 리처드 맞나? 예, 플로리다 교수라는 이름이 검색이 될 거고요. 그 사람이 The Rise of Creative Class라 그래서 창조적 계급의 부상, 창조적 계급 이런 제목의 책을 낸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관련된 블로그나 이런 데를 좀 검색해 보기 바랍니다. 한 30분 정도 투자하면 여러분이 대체로 이게 뭐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한 지역의 경제적 번영과 몰락을 가져오는 요인이 무엇이며,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이 경제적으로 지난 10년, 20년간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놀다가 공부하다가 잠시 짬날 때 한번 검색해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지를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오늘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 2주일 후에 만나겠습니다. 예.